역사로 알아보는 경제 이야기, 방점의 경제사. 콜럼버스로 인해 시작된 담배의 구대륙 진출이 의외로 닿지 못한 곳이 있었습니다. 바로 영국이에요. 본격적으로 영국과 담배 이야기를 하기에 앞서 잠시 영국과 해적의 관계에 대해 짚고 넘어갈게요. 왜냐하면 영국이 담배를 접하게 된 계기가 해적이 있었기 때문이죠. 왜 해적이었을까요? 영국은 당시 스페인과 해양 패권을 두고 끊임없이 경쟁하던 사이였습니다. 다만 양국의 해군력이 처음부터 비등하지는 않았죠. 스페인은 초장부터 대서양 무역을 국가주도 산업으로 천명한 반면 영국은 그저 프랑스의 변방국에 불과했거든요. 산업 또한 약물 수출로 근근히 먹고 사는 정도에 그쳤죠. 그래도 한때 보르도 지방의 주인으로서 고급 와인으로 큰 부를 누린 적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또한 왕위 계승 문제로 불거진 백년 전쟁에서 프랑스의 구국 영웅 잔다르크에 의해 빼앗겨요. 게다가 종전 후 인클로저 운동이 일어나 부의 양극화가 심화되었죠. 이러한 모든 악재를 뒤집고자 등장한 인물이 있었습니다. 바로 엘리자베스 1세였어요. 그녀는 왕권이 돈에서 나온다고 인식했죠. 그리고 돈은 국내가 아닌 국외에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당시 해상 패권을 지닌 스페인에 넘기 위해 한 가지 전략을 구사해요. 그건 해적 육성이었죠.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입장에서 해적은 부정적인 존재입니다. 대표적으로 소말리아와 기니만 해적의 이미지가 그러해요. 하지만 관점을 바꾸어 바라보면 해적은 꽤 유용한 존재가 되죠. 간단하게 생각해봅시다. 한 국가가 군대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국방비가 필요해요. 왜냐하면 군대는 생산활동이 아닌 소비를 하는 집단이니까요. 그렇다고 필요할 때마다 소집할 수도 없는 노릇이죠. 군사력은 평소 얼마나 전투 준비 태세를 잘 갖추고 있느냐에 달려 있거든요. 그렇다면 군대를 유지하면서 돈도 벌게 하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노략질을 시키면 됩니다. 실전 경험도 쌓고 스페인이 벌어온 금도 뺏을 겸 사략 산업을 장려했죠. 그래서 엘리자베스 1세의 중심들 중에는 해적 출신으로 프란시스 드레이크와 존 호킨스, 그리고 토마스 캐번디시가 있었고, 원피스, 캐리비안 해적, 피터팬 등 다양한 창작물의 등장인물이 영국 출신 해적을 모티브하였으며, 지금도 그녀의 유지를 이어받아 영국 해상보험사가 보험료를 높이기 위해 해적들과 유착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는 얘기도 있어요. 각설하고 영국에 최초로 담배를 들여온 인물이 바로 존 호킨스였습니다. 그는 1564년 노예무역을 위해 떠난 항해에서 처음 담배를 접했죠. 그러나 그저 약초라에서 가져왔을 뿐 담배에는 관심이 없었어요. 흡연이 인기를 얻기 시작한 건 그로부터 몇 년이 더 흐른 뒤였습니다. 훤칠한 키, 잘생긴 외모, 당대 유럽에서 쉽게 볼 수 없는 한 영국 신사가 담배 돌풍을 가져왔죠. 그의 이름은 월터 롤리 탐험가였어요. 1584년 그는 엘리자베스의 명으로 아메리카 식민지 개척에 나섭니다. 곧 로어노크 섬이라고 현재 미국 노스캐롤라이나주 아우터뱅크스의 대어군에 도착했죠. 월터는 자신의 여왕을 기리는 의미로 이곳을 버지니아라고 명명해요. 버지니아는 처녀 여왕이라는 뜻으로 일평생 독신으로 산 그녀의 별명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식민지 건설은 순탄치 못했죠. 머나먼 본국과의 거리로 인한 보급의 어려움과 원주민들의 공격, 그리고 때마침 일어난 스페인과의 전쟁까지 겹쳐요. 때문에 월터는 하는 수 없이 버지니아를 포기해야 했습니다. 그래도 한 가지 성과는 있었는데요. 함께 원정을 떠난 동료 토마스 해리엇이 담배를 발견했죠. 이들은 그렇게 담배와 감자 등을 챙긴 채 영국으로 돌아왔습니다. 비록 임무에는 실패했지만 월터는 여왕의 총애를 받아요. 그녀는 그와 대화하길 즐겼죠. 이때 월터는 슬그머니 여왕께 담배를 바칩니다. 당시까지만 하더라도 담배는 귀족과 예술가들 사이에서만 인기를 끌었어요. 일반 서민들이 보기에 흡연하는 모습이 그리 곱게 보이지는 않았죠. 어른들은 직접 펴본 적은 없지만 연기를 마시면 취한다고 생각해 담배를 주정뱅이 풀이라 불렀습니다. 어린아이들은 흡연자를 발견하면 무섭다고 도망칠 정도였고요. 월터 본인도 집에서 혼자 담배를 피던 중 봉변을 당했었죠. 담배라는 걸 전혀 모르는 하인이 주인님 머리에 불이 붙은 줄 알고 냅다 맥주를 들이부어 버린 겁니다. 엘리자베스가 흡연을 한다는 소식에 국민들은 어떻게 받아들였을까요? 여론이 부정에서 긍정으로 180도 돌변합니다. 현재 한국의 어르신들이 박정희 전 대통령을 그리워하는 것처럼 영국인들은 그녀를 너무나도 좋아했죠. 덕분에 담배는 낙수 효과로 불티나게 팔리기 시작해요. 여왕이 죽은 뒤에도 담배의 인기는 식을 줄 몰랐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담배를 사지 않고는 못 베길 정도로 무서운 일이 벌어졌거든요.
그건 바로 페스트였죠. 페스트는 이미 오래전부터 인류를 괴롭혀온 전염병이었습니다. 그런데 엘리자베스 1세가 사망한 1603년부터 1611년까지 런던에서만 페스트로 사망한 인구가 총 4만 3천 명으로 집계되었죠. 당시 페스트는 치료할 방법이 없었어요. 걸리면 그냥 천천히 죽음을 기다렸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담배가 페스트에 효과가 있다는 괴담이 들리기 시작했죠. 전혀 근거 없는 얘기였어요. 그럼에도 사람들은 믿었습니다. 이러한 믿음에는 의사들이 한몫했죠. 영국의 약초학자 존 제라드는 스페인 의사 니콜라스 모나르데스의 주장을 적극 받아들여 담배는 의학적 효능만 쓰려고 해도 책 한 권이 모자랄 정도라고 밝혔어요. 물론 당시의 의사가 지금의 의사와 비교했을 때 그만큼 권위가 있지는 않았습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사람 심리라는 게 죽음 앞에서 이성을 잃을 수밖에 없죠. 아무래도 신대륙에서 건너온 미지의 식물이라는 타이틀이 무언가 대단한 치유력이 있는 것처럼 느껴졌을 테고 한 번에 훅 가는 대마나 아편보다는 안전해 보이며 사실 담배 연기가 영혼이 아닌 몸속에 독소를 빼내주는 게 아니었을까 하는 희망을 품었습니다. 의식의 흐름이 이런 식으로 흘러가니 마침내 이렇게 죽나 저렇게 죽나 죽을 땐 죽더라도 일단 펴보기라도 하자는 군중 심리가 생겨납니다. 그러나 이 와중에 국민들의 마음을 전혀 헤아리지 못하는 지도자가 등장하고 말았죠. 1603년 엘리자베스 1세와 함께 튜더 왕조는 저물고 스튜어트 왕조 시대가 오릅니다. 이와 함께 새로운 국왕도 등극했죠. 제임스 1세, 최초로 브리튼 제도 전체를 다스린 왕이 등장한 거예요. 이는 정말 위대한 업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를 위해 그가 한 거라고는 아무것도 없었죠. 그저 부모 잘 만나 전대 국왕이 후계를 낳지 못해 발생한 행운이었어요. 누구든 충분히 준비 없이 분에 넘치는 자리를 맡게 되면 타인에게 끌려다닐 수밖에 없습니다. 제임스가 딱 그랬죠. 때문에 그는 이상하리만큼 왕권에 집착해요. 이미 마그나 카르타 이후 오랜 전통이 된 의회와의 협치를 거부하고 국왕의 권력은 신으로부터 받은 것이라는 왕권 신수설을 지지했으며 훗날 루이 14세가 이룬 절대 왕정을 자신이 먼저 이룩하고자 했습니다. 제임스의 불통 정치로 국민들은 점점 피해를 보기 시작했죠. 대표적으로 1604년 세계 최초로 시행한 금연 정책이 그러했어요. 그는 대표적인 혐연가로 담배, 특히 흡연을 혐오했습니다. 의외로 간접 흡연의 위험성과 폐 건강의 상관관계를 언급할 정도로 통찰이 뛰어났죠. 문제는 이러한 자신의 생각을 전달하는 방식이 막돼 먹었다는 건데요. 그저 나쁘니까 하지마 하며 일관했습니다. 그 일환으로 직접 금연구역을 설정하고 이후 칙령으로 금연령도 실시했죠. 물론 논리적으로 국민들을 설득하기에는 무리가 있었을 거예요. 담배가 마약처럼 곧바로 눈에 띄는 현상이 나타나는 것도 아니고 당시에는 그의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의학적 기술이 발전하지 못했으며 실제로 그 유해성이 정확히 밝혀진 건 1950년대가 되어서였습니다. 당연히 여론은 부정적이었죠. 가뜩이나 제임스가 스코틀랜드 출신인 것도 마음에 안 드는데 감히 우리 여왕님께서 좋아하신 담배를 공격해 또한 담배가 패스트 약으로 알려져 있는 마당에 별다른 대응책도 마련하지 않은 채 그냥 맡기만 한다. 국민들의 분노가 들끓었어요. 더욱이 하지 말라고 하면 더 하고 싶은 게 사람 심리입니다. 그의 금연 정책은 안 피던 사람들까지 흡연을 하게끔 만들었죠. 그리고 오스만 제국처럼 흡연자들이 저마다 숨어서 담배를 피기 시작했어요. 담배가 음지화되자 이번에는 의회가 반발하고 나섭니다. 왜냐하면 그래도 양지에 있을 때는 세금이라도 거둘 수 있었는데 다들 숨어서 피기 시작하니 통계가 잡히지 않았던 거죠. 결국 제임스는 한 발 물러설 수밖에 없었어요. 대신 의회가 세수 감소를 꼬집은 만큼 담배세를 40배나 올려버립니다. 담배는 가격 상승에도 불구하고 이전보다 더 많이 팔렸죠. 마치 누군가 뒤에서 이를 부추기듯 담배가 질병을 예방해준다는 믿음까지 생겨나요. 이러한 믿음은 무적의 논리를 낳았습니다. 흡연자들이 병에 걸리면 담배를 열심히 피지 않아서 그런 거고 비흡연자들이 병에 걸리면 흡연을 하지 않아서 그렇다며 적어도 간접 흡연이라도 하라고 핀잔을 들었죠. 이는 아이들에게도 해당되는 얘기였습니다. 어리다고 질병에 안 걸리는 건 아니니까요. 학교에서는 선생님들이 학생들에게 담배를 가르쳤습니다. 어떻게 하면 담배를 맛깔나게 피울 수 있는지 담배 피우는 기술을 전수했죠. 그리고 거부한 학생은 체벌로 위협했어요. 완전 지금과는 정반대의 모습이었습니다.
전 국민 흡연운동으로 이후 담뱃대와 시간은 마치 장신구처럼 다뤄졌죠. 1614년에는 담배를 파는 상점이 런던에만 무려 7,000개소에 달할 정도였어요. 오죽하면 런던 외곽에 위치한 어느 담배 창고가 당시 벽으로 둘러친 건물 중에서 이집트의 피라미드 다음으로 세계에서 가장 컸다는 풍문이 들릴 정도였습니다. 이처럼 영국에서 담배는 왕들에게 큰 인기를 끌었죠. 엘리자베스는 선호해서, 제임스는 불호해서 각각 담배를 바라보는 시각은 달랐으나 결과는 동일했던 거예요. 이 모든 건 무지에서 비롯된 결과였습니다. 제임스는 본능적으로 담배가 해롭다는 걸 알고 있었죠. 그러나 자신의 뜻을 끝까지 관철시키기에는 많은 게 부족한 왕이었어요. 옳은 말도 때에 따라 화를 부를 수 있다고, 같은 말이라도 때에 따라 가치가 달라진다고, 결국 그는 자신을 객관적으로 바라보지 못해 담배로부터 국민들의 생명을 구하지 못했습니다.